현재 미국은 전례 없는 위기의 상황을 맞이한 상황입니다. 그렇게나 적수가 없을 것처럼 보였던 미국 경제는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 이후 한 달 뒤 한국인 엔지니어 및 한국 기업 공장들이 죄다 철수하자 괴멸 직전인 상황에 내몰렸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미국의 현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및 3,500억 보조금 지급이라는 또 다른 압박 카드를 꺼내들었고 결국 이에 보다 못한 한국이 칼을 빼들자 미국은 경제를 넘어 생존에까지 비상이 걸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조지아주 한국인 엔지니어 구금 사태 이후 한 달이 지난 상황에서 한국이 없는 미국에서는 도대체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조나단 리드이며 백악관 선임 정책 고문입니다. 수년 동안 저는 그 어떤 나라도 미국의 산업이나 혁신에 필적할 수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미국의 힘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조지아주에서 300명의 한국 엔지니어가 구금되던 날 이후 그 환상은 눈앞에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트럼프 대통령의 어조는 자신감 넘쳤고 거의 축하에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가져올 것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죠. 박수가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무도 우리가 방금 우리 기계에서 심장을 꺼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먼저 공격했던 여파는 불과 사흘 후에 곧바로 시작되었죠. 한때 활기를 띠었던 미국 전역의 공장들이 섬뜩할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300명으로 시작되었지만 한국인 엔지니어들은 미국 내의 근무 불안정성을 이유로 죄다 미국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결국 미국 공장을 책임질 사람들은 사라지고 말았거든요. 로봇 팔이 움직임 도중에 얼어붙으면서 경고등이 일제히 깜빡였습니다. 책임자들은 무전기에 대고 소리쳤죠. 시스템이 또 고장났어. 메인 프레임을 재설정할 수 없어. 지역 관리자들은 재부팅, 회로 교체, 백업팀 호출 등 모든 것을 시도했지만 아무도 한국인 엔지니어들만큼의 숙련도를 가지고 있진 않았고 고장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문제는 하드웨어가 아니었습니다. 지식이었죠. 한국인 엔지니어들은 시스템을 구축하고 알고리즘을 코딩하며 정밀도를 유지한 사람들이었고 미국인 엔지니어들은 그냥 시간만 때우다 돈이나 벌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마침내 주말이 되자 조지아의 전기차 공장 전체가 어두워졌습니다. 다음 날 미시간과 텍사스도 그 뒤를 따랐어요. 심지어 군수품 공급업체들도 해결되지 않은 보정 문제를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구는 사람들이 농담이 재미없다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 소셜미디어에서 전국적인 농담이 되었죠. 한국 시스템에 의존하던 모든 공장, 모든 생산 라인이 하나둘씩 고장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CNN 앵커가 고개를 숙이며 뉴스를 읽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미국은 일자리를 되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공장을 잃었습니다. 백악관 내부에서는 혼란이 공황으로 번졌어요. 재무부 장관은 매일 수십억 건의 출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라고 외치며 상황실에 난입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직접 고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아무도 공장을 운영하는 소프트웨어에 액세스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콘솔은 한국 엔지니어들만 알고 있는 인증키와 코드를 요구했습니다. 미국인 엔지니어들은 그런 어려운 기술을 전혀 배울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죠. 결국 우리는 우리 기계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침묵시킨 셈이었어요. 2주 만에 수치는 치명적이었습니다. GDP 예측은 무너졌어요. 미국의 배터리 생산량은 80% 감소했습니다. 반도체 생산량 또한 완전히 감소했죠. 저는 웨스트 윙 구내식당을 걸으며 보좌관들이 비상 계획에 대해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3국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라이선스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한 사람이 말하더군요.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몇 달 안에 복제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은 수십 년에 걸쳐 완벽하게 만들었거든요. 수십 년을 몇 달 만에 대체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 말이 사실이었어요. 저는 어느 날 밤 버지니아의 어두운 산업단지를 지나게 되었는데 주차된 수백 대의 트럭은 한국인들이 나가면서부터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서 있기만 하고 있었거든요. 이건 마치 진보의 무덤처럼 느껴졌어요. 한때 이 나라를 정의했던 기계의 윙윙거리는 소리는 어떤 정책으로도 고칠 수 없는 고요함으로 대체된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소름 돋는 점은 따로 있었어요.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미국은 한국의 공백을 대체하기는커녕 한국의 공백은 점점 더 미국을 괴멸시킬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때 미국 신산업 시대의 자랑이었던 조지아 배터리 공장은 조용해졌습니다. 컨베이어 벨트는 가만히 있었고 로봇 팔은 부러진 팔다리처럼 축 처져 있었고 유일한 움직임은 얼어붙은 모니터를 바라보는 혼란스러운 노동자들에게서 나왔어요. 한 미국인 감독관은 영원히 시작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시스템을 3번 재설정했습니다. 또 다른 감독관은 매뉴얼은 한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린 그들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덧붙였죠. 이 한 문장은 워싱턴에서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재앙을 요약한 것입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을 추방하던 날, 우리는 단순히 사람을 잃은 것이 아니라 경제의 심장 박동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치는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조지아의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 공장, 텍사스의 삼성 오스틴 반도체, 엘라베마와 미시간에 걸친 현대의 조립 라인이 모두 가동 중단을 보고했어요. 재무부의 첫 번째 보고서는 충격적이었는데 하루 4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수출량은 90% 급감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일시적인 혼란이라고 부르며 애써 침착한 척을 했지만 경제학자들은 이를 경제적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네트워크가 이를 돌리려고 노력했어요. 결국 미국의 혁신이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폭스의 한 앵커는 말했죠. 하지만 영상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조립 라인이 움직이는 도중에 얼어붙고 반쯤 완성된 차량에서 불꽃이 희미해지고 상자 위에 앉아 절대 오지 않을 지시를 기다리는 엔지니어들의 모습이 흘러나왔어요. CNBC는 나중에 각 한국 전문가가 200명의 미국인 근로자에 해당하는 생산량을 책임졌다고 밝혔습니다. 기술적 숙련도와 효율성이 아예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던 거였죠. 연쇄 반응은 무자비했습니다. 삼성의 로직 칩이 없으면 포드와 GM 차량의 센서 네트워크가 오작동했습니다. LG화학의 음극재가 없으면 테슬라의 생산량은 70% 감소했죠. SK하이닉스의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미국 방위 장비에 내장되어 있다가 하룻밤 사이에 공급이 중단되었습니다. 심지어 미 국방부도 특정 미사일 시스템용 보정 소프트웨어가 한국 계약업체에 의해 작성되고 유지되었다는 사실을 조용히 인정했어요. 수십 년 동안 우리는 한국을 주니어 파트너로 조롱해왔지만 모든 시스템, 모든 회로, 모든 네트워크는 그들에게 거슬러 올라갔던 것입니다. 저는 상무부에서 열린 긴급회의에 참석했어요. 회의장은 숫자에 대해 토론하는 고문들, 긴급 보고서를 출력하는 보좌관 등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얼마나 큰 피해를 보고 있나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차관은 한숨을 쉬며 이미 최소 1200억 달러. 그리고 상승하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차관은 한국의 공급망이 재개되지 않아 벌써 200만 개의 일자리를 잃어버렸다. 라고 덧붙였어요. 이어진 침묵은 어떤 미사일 공격보다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이었던 점이요? 서울은 평온을 유지했다는 거였습니다. 위협도 분노도 없었어요. 아니, 한국의 가장 큰 교역국인 미국이 없다면 한국은 미국처럼 막대한 손실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도대체 한국은 왜 미국과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한국 기업들은 유럽과 동남아시아로 생산을 이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현대는 미국 투자를 전격 철회하고 모든 공장에 대한 철수를 발표했어요. 동시에 폴란드와 베트남에 새로운 공장을 설립한다고 발표하더군요. 삼성은 독일로 고급 칩 계약을 전환했습니다. LG화학은 EU와 기록적인 배터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공장이 문을 닫는 와중에도 한국 증시는 2주 만에 18% 급등했던 거였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결국 자신감의 소리였죠. 이제 미국 텔레비전에서는 이야기가 뒤집혔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렇게 썼더군요. 미국은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 한국의 역할을 과소평가했습니다. 블룸버그는 미국의 위기를 현대판 오일 쇼크에 비유했습니다. 한 평론가는 우리는 세계를 지배하는 국가를 처벌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과장하지 않았어요.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전기차 배터리의 43%가 한국산이었습니다. 방산용 칩의 38%는 한국 공급업체에서 생산되었죠. 즉, 진정한 초능력은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을 닫은 SK온 시설을 다시 방문했을 때 현지 매니저가 저를 옆으로 끌어당기더군요. 예전에는 동트기 전에 들어오곤 했어요.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1분도 낭비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문제를 해결해줬죠. 저는 그들이 기계인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 한국인들은 이곳의 영혼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마지막에 갈라졌습니다. 과장하지 않았어요. 그 단일 공장에서만 기계, 트럭 운전사, 식당, 공급업체 등 2만 5천 개의 간접 일자리를 지원했지만 한 달 만에 모두 사라진 것입니다. 피해는 공장을 훨씬 넘어 확산되었습니다. 한국의 투자로 호황을 누렸던 사바나, 몽고메리, 오스틴 등 도시들은 하룻밤 사이에 경제가 붕괴되었습니다.
공장 노동자들을 섬기는 소규모 식당들은 문을 닫았어요. 현지 라디오 진행자들은 방송에서 정부가 한국인들을 되살려달라 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싱턴은 미국의 자립이 우리를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더군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 더 이상 미국의 자립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정밀함을 바탕으로 현대 세계를 구축했습니다. 재무부의 한 동료가 한 회의에서 저에게 속삭이더군요. 돈뿐만이 아닙니다, 조나단. 우리는 글로벌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옳았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기술력의 수혜를 더 이상 입을 수 없다는 소문을 들은 투자자들은 자본을 회수하고 유럽 파트너들은 계약을 재협상했으며 외신들은 현대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을 공급 위험이라고 불렀습니다. 반면 한국은 새로운 산업 안정의 앵커로 칭송받았죠. 그 대조는 이보다 더 뚜렷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한국 뉴스 코너를 본 기억이 납니다. 수천 명의 근로자가 완벽한 리듬으로 움직이고 크레인이 공중을 활공하고 철 부품을 시계처럼 운반하는 자율주행차 등 울산에 있는 현대조선소의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한 기자는 세계적인 혼란 속에서도 한국 산업은 단 하루도 멈추지 않았다 라고 말하더군요. 어린 시절부터 느끼지 못했던 감탄과 수치심이 뒤섞인 느낌이었습니다. 미국은 그들의 훈육을 집착으로 조롱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는 수십억 달러의 오만함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수치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업데이트를 요구했습니다. 누군가 한국을 대체할 수 있나요? 그는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상무부 장관은 망설였어요. 한 세대의 숙달을 한 달의 훈련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의 말이 옳았습니다. 한국은 포스코의 철강부터 한화의 태양광 에너지 시스템, 삼성의 반도체 파이프라인, 현대의 로봇 공학에 이르기까지 50년 동안 정밀한 생태계를 구축해왔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과소평가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발전을 구축해준 한국을 조롱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을 대체할 수 없는 국가 따위는 없다는 것을 인지하게 된 지금, 손실은 이제 1,85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제조업 부문의 실업률은 치솟았습니다. 모든 애널리스트가 같은 문구를 반복했어요. 미국은 자체 엔진을 추방했습니다. 조지아 공장의 빈 복도를 다시 한번 걸었더니 금속성 녹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더군요. 저는 LG이노텍 회로로 구동되는 현대중공업에서 만든 무성 기계 중 하나에 손을 얹고 그저 좌절하며 고개를 숙일 뿐이었어요. 그러나 백악관이 답을 찾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동안 한국의 불빛은 계속 켜져 있었습니다. 한때 우리의 꿈을 불러일으켰던 바로 그 배터리로 구동되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났죠. 그리고 한국이 밝게 빛날수록 미국의 괴멸적인 손해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가속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백악관에서 근무하면서 전에도 시장이 폭락하는 것을 본 적이 있지만 이렇게까지 폭락한 적은 없었어요. 현재 자칭 세계의 엔진이라고 불리는 미국이 하나씩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도 이를 막을 방법을 몰랐습니다. 백악관 내부는 패닉에 휩싸인 상태죠. 한국을 제재하고 엔지니어를 추방하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미국의 독립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대신 21세기 최대의 경제 붕괴에 불을 붙인 경기가 되었죠. 한국 반도체 공급이 중단되자 월스트리트에 첫 번째 진동이 닥쳤습니다. 전 세계 메모리 칩의 43% 이상을 공급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결국 미국으로의 수출을 동결하겠다고 발표했거든요. 발표 직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8시간 만에 37%나 폭락했습니다. 애플의 칩 재고는 9일 만에 바닥났고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의 모든 아이폰 라인은 조용해졌습니다. 전국의 데이터 센터가 서버 용량을 배급하기 시작한 것은 한국산 디램이 하이퍼 스케일 부하에서 과열되지 않는 유일한 메모리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미 국방부의 암호화된 위성도 한국산 논리 모듈을 사용했습니다. 한 장군은 트럼프는 한국을 제재한 것이 아닙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뇌를 뽑았습니다. 라고 중얼거렸어요. 자동차 제조업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포드, GM, 테슬라는 배터리 시스템을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에 의존했습니다. 이러한 출하가 중단되자 3주 만에 생산량이 81% 감소했어요. 대리점에는 재고가 없었고 수천 명의 근로자가 휴직했으며 이제 디트로이트는 마치 통행금지령이 내려진 도시처럼 보였습니다. 언론은 일시적인 경기 침체, 라고 부르는 이 이야기를 완화하려고 노력했지만 공장은 낙관론을 굽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양극재, 전해질젤, 제어칩은 모두 한국인들의 지문이 새겨져 있었거든요.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점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항공이 무너졌거든요. 한화 시스템과 카이가 압력 센서와 복합 동체 모듈 공급을 중단하면서 보잉의 787 드림라이너 프로그램이 중단되었습니다. GE 에비에이션은 포스코의 정밀 합금 없이 터빈 효율 테스트에 실패했다고 인정했어요. 태양광 패널이 한화큐셀에서 나왔다는 이유로 나사도 위성 발사를 연기했습니다. 저는 내부 메모를 직접 읽었습니다. 미국의 국내 대체품은 허용 기준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국산만이 그 기준이 충족하죠. 한국과의 관계가 완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무기한 연기를 권고하세요.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는 사실 한국 없이는 비행조차 할 수 없던 것입니다. 이달 말까지 재무부는 약 6,200억 달러의 직접 손실을 보고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2,900포인트 하락하고 실업률은 11%를 넘어섰으며 GDP 성장률은 30일 만에 마이너스 1.8% 하락했어요. 분석가들은 이를 한국의 공백이라고 불렀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를 오만의 대가라고 불렀죠. 한편 한국의 코스피 지수는 22% 상승하여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언론은 K-도미니언스라는 새로운 문구를 만들었어요. 긴급회의에서 재무부 장관은 테이블 위에 문서를 던졌습니다. 우리는 방금 전 세계 공급망을 스스로 파괴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 기술 인프라의 41%가 한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41% 말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한국은 여전히 우리 시장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늘 그랬듯이 고개를 숙이고 다시 돌아오겠죠. 라고 자신을 방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장관은 씁쓸하게 웃을 뿐이었죠. 대통령님, 아직도 현실을 모르시는 겁니까? 세계는 그들의 시장입니다. 그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유럽은 즉시 한국과 새로운 배터리 및 반도체 계약을 체결했어요.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끊었다는 말은 한국의 첨단 배터리 및 반도체의 공급량이 넘쳐난다는 소리였고, 이 말은 다른 국가들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한국산 첨단 칩을 공급받을 절호의 기회라는 뜻이었거든요. 이유는 서울을 지속 가능한 경제의 중추라고 부르며 미국으로 인해 생긴 공백을 전부 챙겨갔어요. 한때 라이벌이었던 일본도 한국 칩의 수입을 늘렸습니다. 글로벌 흐름은 하룻밤 사이에 바뀐 셈이었어요. 저는 데이터가 쏟아지는 것을 보면서 끔찍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공급자가 아니라 현대산업의 순환 시스템이었습니다. 삼성의 치비 서버를 구동했고 현대의 로봇 공학이 조립 라인을 관리했으며 LG화학의 자재가 테슬라부터 전투기까지 모든 것에 사용되었죠. 한국을 제거하면 미국 기계 전체가 기침을 하고 죽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애국심 구호 뒤에 그 의존성을 숨겨왔습니다. 미국산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지만 부품의 절반은 경기도나 울산에서 왔죠. 그리고 이 사실을 인지하게 된 웨스트윙 내부에서는 침묵이 고함을 대신했습니다. 상무부 장관은 심야 세션에서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이건 공급 문제가 아닙니다. 문명 문제입니다. 우리는 겸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겐 괴멸만이 남았죠. 그의 말이 옳았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정확성과 규율을 인정하지 않고 번영을 구축했어요. 한국은 GDP의 5.3%를 R&D에 지출했는데 이런 무지막지한 연구 개발 투자를 통해 이들의 기술은 계속해서 예리하고 날카롭게 다듬어지고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트럼프를 찬양하는 언론은 더는 없게 되었습니다. 뉴욕타임스 헤드라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한국이 건설한 세상, 미국이 부순 세상. 블룸버그는 서울을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경제라고 불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27%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트럼프는 정신을 못 차리고 한국은 결국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허무맹랑한 소리나 하고 있을 뿐이었죠. 그러나 현실은 처참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지금까지 미국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의 78%가 동결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재생 가능 전력망은 LS 일렉트릭의 한국산 인버터 없이는 작동할 수 없었죠. 심지어 미국의 병원도 영향을 받았는데 삼성 메디슨의 이미징 칩은 미국 MRI 스캐너의 절반을 구동했습니다. 한국산 칩이 없으면 미국에서는 고급 의료조차 전부 멈추고 말았어요. 한때 세계를 구하겠다고 자부했던 미국은 예비 부품을 구걸하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러한 미국의 처참한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만 있다가 조용히 한마디만 했을 뿐이었죠. 우리는 글로벌 공급망을 재구성할 것입니다. 미국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분노도 보이콧도 복수도 없습니다. 침착한 정확성만 있으면 되었죠. 그리고 한국의 그 침묵 속에서 세상은 떨렸습니다. 모든 나라가 그 문장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미국 궤도를 완전히 떠나고 있다는 거였죠. 발표 며칠 만에 서울의 전화선이 과열되었습니다.
폴란드가 먼저, 베트남,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까지 대표단이 속속 서울에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총리가 직접 날아와 유럽의 열린 문이라고 부르는 것을 제안했어요. 미국 대신 폴란드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세요. 라고 그는 간청했습니다. 10년간 세금 면제, 그단스크 인근의 무료 산업용지, 전용 항만 터미널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베트남은 무관세, 30년간의 토지 권리, 그리고 코리아 로드로 이름이 바뀐 전체 고속도로 회랑을 내걸며 뒤따랐어요. 인도네시아는 다음으로 현대와 LG가 전기차 배터리의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 독점적인 니켈 및 리튬 채굴권을 제안하더군요.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의 원자력 및 인공지능 인프라가 네옴에 가입하면 스마트시티 전체에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250억 달러 규모의 제안으로 대표단을 놀라게 했습니다. 신중한 독일인들조차도 서울에 기밀 메모를 보냈습니다. 신뢰성이 금이라면 한국은 세계의 보호구역이 될 것입니다. 저는 마치 역사를 거꾸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각국은 미국의 투자를 간청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한국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한고의 한국 관리는 조용히 폴더를 닫고 예전에는 한국은 그저 시장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미래를 제공합니다. 라고 말하더군요. 하지만 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었어요. 폴란드는 한국 엔지니어들이 바르샤바 지하철을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예정보다 6개월 일찍 완공했기 때문에 한국을 원했습니다. 베트남은 한국 조선소가 수천 명의 노동자를 훈련시켰는데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엔지니어들을 선생님라고 불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팬데믹 공급 부족 기간 동안 한국의 규율을 지켜왔습니다. 모든 다른 나라들이 계약을 취소했을 때 한국 기업들은 모든 화물을 제때 배송한 유일한 국가였거든요. 세상은 수사가 아닌 책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줄을 섰습니다. 즉, 한국이 이 모든 이익을 직접 만든 셈이었어요. 물론 한국의 기술력 또한 이젠 대체가 불가능한 수준이 되었어요.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전시를 위해 공장을 짓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 지속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삼성의 반도체 웨이퍼 결합률은 0.00002%였고 현대의 리콜 비율은 미국 평균의 5분의 1 미만이었어요. 한국 조선소는 유럽 설계보다 연료 소비가 12% 적은 유조선을 인도했죠. 이것들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볼트를 5번이나 검사하는 노동자, 외과 의사처럼 습도를 측정하는 관리자, 구호보다 신뢰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영진 등 모든 것은 철저한 규율의 결과였죠. 미국이 절대로 한국을 따라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던 거였습니다. 아무튼 제한이 쌓이면서 한국 기업들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삼성의 미국 공장은 확장 예산을 폴란드로 이전하여 생산 비용을 18% 절감하고 62억 달러 상당의 이후 보조금을 확보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미시간 배터리 라인을 베트남으로 이전하여 운영 비용이 32% 감소하고 연간 수익이 28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에너지 가격이 40% 낮고 안정성이 20년 동안 보장된 헝가리에서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글로벌 자산 가치는 곧바로 31% 상승했습니다. 수출은 19% 증가했고 무역 흑자는 24% 확대되었죠. 역시나 한국이 미국을 완전히 떠났다는 신호가 포착되자 워싱턴에서는 공황이 확산되었습니다. CNN의 헤드라인은 다음과 같았어요. 한국은 미국 없이 세계를 건설합니다. 분석가들은 이를 무혈 쿠데타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아무도 축하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저 새로운 공장에서 이익을 보느라 바빴죠. 한국 정부는 그단스크에서 자카르타, 부다페스트에서 두바이까지 한국 인프라를 연결하는 글로벌 트러스트 프레임워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관련된 모든 국가들은 각자의 인센티브를 제공했죠. UAE는 한국의 청정에너지 그리드의 공동 소유권을 제안했습니다. 인도는 한국 대학들과 공동 AI 연구 허브를 제안했죠. 브라질은 K존이라는 이름의 자유무역지대를 발표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미국과는 달리 한국은 신뢰성의 대명사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강대국들이 지배력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한국은 정밀함을 실천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유에 대해 논쟁하는 동안 한국은 규율을 구체화했어요. 미국 정치인들이 독립을 외쳤을 때 한국 엔지니어들은 조용히 마이크를 작동시키는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한 유럽 경제학자는 패널에서 이번 10년 동안 세계는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추종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문명의 중추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그것을 증명했죠.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의 거의 70%가 한국산이었습니다. 전 세계 LNG 운반선의 40%가 한국 조선소에서 건조되었죠.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의 35%가 한국 특허 또는 클린룸 표준을 통과했습니다. 한국에는 식민지도 해외에 군대도 없었고 단지 신뢰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시장을 정복했죠. 한국의 관계자들은 그럼에도 겸손하게 말하더군요. 한 장관은 우리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가 누구인지 증명할 뿐입니다. 모든 주요 유럽 신문에 인쇄된 그 문장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투자자들은 그것을 서울교리라고 부르더군요. 이는 신뢰성이 강압이 아니라 현대 권력을 정의한다는 믿음이었어요. 그날 밤 도시를 내다보았을 때 서울은 살아있는 마더보드처럼 느껴졌습니다. 각각 빛나는 칩을 만들고 도로마다 미래를 연결하는 데이터 채널을 구축하고 있었어요. 그 조용한 질서 아래에서 세상은 잊고 있던 진실을 말해주었습니다. 존엄성 위에 세워진 권력은 두려움 위에 세워진 권력보다 더 오래 지속됩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의 미사일도 없이 한국은 세계 지도를 재구성했어요. 한때 성조기를 달고 자랑스러웠던 공장들이 이제 태극마크를 달기 위해 애원했습니다. 각국은 한국의 기술을 소유하기 위해 경쟁한 것이 아니라 신뢰를 얻기 위해 경쟁했죠. 미국이 예상했던 복수는 결코 오지 않았고 겁도 없이 한국을 압박했던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를 뿐이었어요. 한 미국 평론가는 이를 가장 잘 요약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위대함을 외치는 동안 한국은 단순히 위대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세상의 균형은 조용히 바뀌었습니다. 지배나 위협에 의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승리한 국가의 차분한 자신감으로 인해 모든 것이 바뀌었죠. 그리고 지금 보고서가 화면에 나타나자 미국의 상원회의실은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 엔지니어 구금으로 인한 미국 경제 손실 추정치 3,700억 달러. 그 수치는 자백처럼 허공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상원 의원들은 창백한 표정으로 패배한 채 서로를 응시했어요. 미국이 한국을 밀어냄으로써 막대한 손해를 본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3,700억 달러라니 그건 맞을 수 없어요. 라고 한 사람이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그 숫자는 추정치가 아니었어요. 미국 경제에 보이지 않는 중추가 한국인이었다는 것은 미국이 오랫동안 무시해온 진실의 증거였죠. 보고서는 피해 상황을 고통스러운 정밀도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미국 반도체 생산량의 43%, 전기차 배터리의 61%, 첨단 레이더 부품의 거의 절반, 전력망 제어 모듈의 3분의 1이 한국 기술이나 인력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국방부의 암호화 위성도 한국산 마이크로칩을 사용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구금되었을 때 시스템은 얼어붙었습니다. 전투기는 착륙하고 자동차 공장은 멈췄으며 통신타워는 어두워졌죠. 교체품 재교육 비용은 2천억 달러였습니다. 예상 복구 시간은 최소 5년 이상이었죠. 이 모든 잠재적인 손해까지 다 합치면 3,700억 달러라는 무지막지한 수치는 거짓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디트로이트의 조립 라인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한국산 센서 칩이 없어서 한 달 만에 생산량이 38% 감소했죠. 그 다음으로는 자동 조종 시스템을 안내하는 대전의 광학 프로세서가 사라지면서 네바다의 군용 드론 부대에서는 안정성 모듈이 상실되었다. 라고 보고했는데 이는 드론이 비행 중 균형을 맞출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이 없으면 미국의 날개에는 엔진은 있지만 눈은 없는 꼴이었죠. 그리고 미국은 그간의 한국의 헌신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사실 한국은 수년 동안 미국의 혼란을 안정시켜 왔습니다. 텍사스가 얼어붙었을 때 전력망을 재가동한 것은 한국의 변압기였습니다. 나사의 시스템에 결함이 생기자 한국 웨이퍼가 이를 수정했죠. 보잉 배터리에 화재가 발생하자 LG는 이를 재설계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자랑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알고 보면 한국은 미국이 패권국으로 발돋움하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잔인한 계산이 나왔죠. 의회 예산국은 장기적으로 총 1조 2천억 달러의 피해를 예상했습니다. 24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고 GDP는 매년 2.5% 감소할 것입니다. 한국이 없으면 미국은 미래가 아닌 과거로 회귀하는 것입니다. 한때 자급자족을 자랑하던 미국은 이제 간단한 회로 기판조차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미국이 한국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잘 보여주었죠. 비공개 만찬에서 은퇴한 한국 외교관이 조용히 저에게 말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는 동맹을 비즈니스가 아닌 의무처럼 대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기술, 보호, 신뢰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의무와 약점을 혼동했죠. 그의 목소리는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들은 무례함의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저는 그의 말에 반박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워싱턴에서는 더 이상 아무도 감히 대통령의 결정을 옹호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의 측근들조차도 이를 $조 실수라고 불렀어요. 미국 대중은 그에게 새로운 별명을 붙였습니다. 일자리 파괴자. 여론조사 수치는 현대사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낮았습니다. 평론가들은 트럼프의 한국에 대한 제재를 대공황 이후 가장 치명적인 경제 오판이라고 묘사했어요. 하지만 진정한 비극은 재정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도덕적인 문제였습니다. 미국은 결코 배신하지 않은 단 한 번의 동맹국을 벌했습니다. 한국은 모든 무역 전쟁을 침묵으로 지켰고 금수 조치 때마다 칩을 공급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특혜를 요구한 적이 없었어요. 한국은 조용한 역량으로 미국 산업을 보호해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그 충성심의 굴욕으로 보답할 뿐이었죠. 그러나 가장 소름 돋는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제네바에서 열린 투자 정상회의에 들어갔을 때 분위기는 뭔가 달라져 있었어요. 모든 대륙의 대표단은 침묵 속에서 한국 대표단이 도착하기를 기다렸거든요. 미국이 아니라 말입니다. 사회자는 서울이 오기 전까지는 시작할 수 없다 라고 농담을 던졌습니다. 방안은 웃었지만 조롱이 아니라 존중이었어요. 세계는 마침내 한국 없이는 어떤 글로벌 계획도 시작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곧이어 전 세계적으로 한 헤드라인이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 기업이 도착하면 국가는 살아남습니다. 폴란드 총리는 한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10년간의 법인세 제로와 무상 산업 용지를 제공했고 캐나다는 15년간의 면세와 $80억 녹색 보조금을 제공했습니다. 독일은 500억 유로 규모의 기술 파트너십을 제안했고 일본은 한때 라이벌이었던 한국의 수소 배터리 협력을 비밀리에 요청했어요. 모든 국가가 한국과의 연결이라는 같은 것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숫자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럽 전기차 배터리의 40%, 글로벌 5G 하드웨어의 60%, 차세대 디스플레이 특허의 70%가 한국 기업에서 나왔습니다. 한국이 없었다면 세계 최대 산업조차 얼어붙었습니다. 미국이 외면하자 전 세계는 그 틈을 노려 서울로 눈을 돌린 거였어요. 그동안 한국의 기술력은 미국이 독차지했으니 이번 기회야말로 한국에 붙어서 한국의 기술력의 수혜를 보겠다는 하이에나의 심정으로 한국에 달라붙은 거였죠. 그러나 세계 각국은 한국의 자존심을 굽혀가면서 달라붙은 이유가 있었어요. 저는 화면에 데이터가 가득 차는 것을 방 뒤쪽에서 지켜보았는데 그 숫자는 충격 그 자체였거든요. 한국과 협력한 국가들은 효율성이 28% 상승하고 불량률이 0.5%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결과였죠. 한국이 정확성을 마치 종교처럼 취급한 것은 운이 아니라 문화였습니다. 볼프스부르크에 있는 폭스바겐 본사에서 저는 직접 그 변화를 보았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조립 라인 전체를 재조정하고 있었거든요. 독일 감독이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독일은 그동안 속도가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정확성이 곧 힘이고 완벽함을 의미한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CNN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세계는 한국에 구애를 하고 있는데 오직 미국만이 한국을 모욕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장관들이 한국 경영진을 만나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바르샤바에는 K산업은 안정을 의미한다 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옛 글로벌 질서는 뒤집혔고 새 테이블에 초대받지 못한 유일한 국가는 미국뿐이었습니다. 저는 좌절한 채 고개를 숙였고 폴란드 총리의 말을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도착하면 그 국가는 살아남는다. 하지만 그 말 아래에는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이웃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수십 년 동안 혼자서 짊어온 모든 것, 즉 안정성, 신뢰, 진실성을 추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을 미국의 시민들까지 전부 알게 되었죠. 미국인들은 더 이상 한국을 처벌해야 마땅한 국가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본격적으로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죠. 디트로이트에서 시위가 벌어졌을 때 대부분은 또 다른 노조 파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번쩍이는 영상을 보면서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유휴 공장 앞에서 구호를 외치면서 훨씬 더 큰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들의 팻말에는 임금 인상이나 근무 시간 단축이 요구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국인을 다시 데려와라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구호는 고백처럼 울려 퍼졌어요. 한국은 우리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정말로 마지막 한국 엔지니어들까지 미국 땅을 떠난 후 미국의 괴멸은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 만에 미시간의 배터리 공장부터 텍사스의 반도체 허브까지 14개 주에서 완전한 생산 중단이 보고되었습니다. 한국인이 구축한 시스템을 해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조립 라인 전체가 얼어붙었죠.
백악관은 이를 일시적인 전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전환으로 인해 미국은 매일 12억 달러의 생산 손실을 입는 중이었어요. 테넷이 배터리 단지에서 한 감독관이 카메라에 보정을 다시 시작할 수도 없습니다. 매뉴얼은 한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라고 중얼거렸어요. 기자들은 긴장하며 웃었지만 농담은 아니었습니다. 그때쯤 미국 노동자 3만 6천 명이 휴직했고 공급망은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공장이 돌아가지 않는데 노동자가 왜 필요하겠어요? 현대가 조지아주를 떠난 것만으로도 조지아주 GDP의 8%가 사라진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예상치 못한 타격은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한때 외국인들이 일자리를 훔치고 있다는 거짓말을 믿었던 미국 노동자들은 마침내 진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한국인의 전문 지식이 없었다면 훔칠 일자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하이오에서 한 용접공이 한국은 우리 일자리를 빼앗지 않았어요. 그들은 우리에게 일하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라고 적힌 판지 표지판을 들고 기자의 마이크에 대고 말하자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국의 규율을 조롱했습니다. 이제 그들을 되찾기 위해 무엇이든 줘야 합니다. 무조건 반드시 한국인들을 다시 데려오세요.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미시간에서 애리조나에 이르기까지 14개 주에서 이민자들이 아닌 자국 정부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한 시위자는 워싱턴에서 우리는 서울에 배신당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외쳤어요. 우리는 오히려 워싱턴에 배신당했습니다. 군중은 동의하며 포효했습니다. 미국 중산층은 처음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미국은 실패했습니다. 한국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외쳤죠. 구치소 밖에서는 매일 수백 명이 한국 엔지니어를 왜 석방했냐? 라고 적힌 현수막 아래 모였습니다.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데려오고 노동자들은 도시락을 가져왔으며 참전용사들은 미국 국기를 거꾸로 흔들었습니다. 이는 국가적 고통의 상징이었어요. 한 미국인 남성은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동차를 고칠 수도 없고 휴대폰을 충전할 수도 없으며 칩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한국이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트럼프 쪽 언론조차도 더 이상 그 수치를 숨길 수 없었습니다. 32개의 주요 공장이 가동을 중단하여 경제에 3,750억 달러의 손실이 예상되었습니다. 국방 분석가들은 미국 무기 유지 보수의 23%가 한국산 부품에 의존하고 있다고 인정했죠. 미 국방부는 몇 달 전 미국이 모욕했던 한국에 조용히 굽신거리며 긴급 수입을 요청했습니다. 백악관에서는 혼란이 지배적이었어요. 여론조사 수치는 역사적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트럼프의 지지율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역대 최저치인 19%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펜실베이니아 애비뉴 전역에 걸린 시위 현수막에는 당신들은 건설업자들을 처벌했고 이제 폐허가 되었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대통령 보좌관들이 비난할 사람을 찾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을 언론 갤러리에서 지켜봤어요. 하지만 지지율 19%라는 수치는 빠져나갈 방법을 전혀 찾지 못하도록 했죠. 트럼프가 모든 것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는 하룻밤 사이에 한 한국인 엔지니어가 렌치를 들고 침묵의 동맹, 시끄러운 진실이라는 문구와 함께 벽화가 등장했습니다. 그 아래에는 누군가 스프레이 페인팅을 하고 있었죠. 한국이 없으면 우리는 미완성입니다. 예술이 아니었습니다. 괴멸하는 미국에 대한 애도였죠. 제가 애리조나에 있는 마지막 운영칩 공장 중 하나를 방문했을 때 한 책임자가 저에게 다가오더군요. 보세요. 그는 유유 상태의 기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이 모든 볼트를 다시 확인했을 때 우리는 그저 웃었습니다. 편집증이라고 했죠. 알고 보니 그들이 딱 맞았어요. 그는 떨리는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인들을 조롱했던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 공장에 근무하던 근로자의 90%가 해고되고 나서야 그걸 깨달았죠. 그러나 미국 전역을 들여다볼수록 인명피해는 더욱 엄청났습니다. 한 달 동안 500만 명의 미국인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직접 일자리뿐만 아니라 간접 일자리까지 포함한다면 말이죠. 그리고 그 숫자 뒤에는 기계공, 운전기사, 점원, 소도시 계약직 등 생계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의 혼란은 거의 시적이었습니다. 한때 아시아에 대한 의존도 깨기를 자랑하던 스타트업들이 기록적인 시간 내에 무너졌습니다. 서버가 과열되고 센서가 깜빡이며 로봇 조립팔이 움직임 도중 얼어붙었죠. 블룸버그의 한 애널리스트는 한국 엔지니어링은 단순히 미국에 기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혈류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정맥을 끊었죠. 라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곧 굶주림을 전혀 몰랐던 도시의 식료품 라인이 등장했습니다.
보급 트럭에는 제대로 작동하는 물류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식재료를 공급받지 못한 레스토랑들은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한국 시스템으로 설계된 자동화된 정유소가 생산 동기화에 실패하면서 주유소는 문을 닫았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어린이 4명 중 1명이 굶주렸어요. 아이러니하게도 한때 미국의 지원을 받았던 UN 구호 프로그램은 로스앤젤레스와 휴스턴에 구호품을 보냈습니다. 긴급 배급 대한민국이 기부라는 라벨이 붙은 상자들이 로스앤젤레스 공항의 활주로를 따라 늘어섰습니다. 미국 시민들은 처음으로 서울에서 인도주의적 지원을 받고 있었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바로 노숙자 문제였어요. 한국의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미국 도시들이 붕괴하고 심지어 공장 등의 직접 일자리부터 해서 공장 덕분에 먹고 살 수 있었던 물류 및 외식업 등 간접 일자리 등이 사라지면서 노숙자 쉼터가 넘쳐났거든요. 경찰서에 따르면 절도와 약탈이 600%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디트로이트에서는 한 군중이 버려진 공장을 습격하여 한국인을 데려와 라고 외쳤습니다. 아이러니는 피할 수 없었어요. 한때 외국 엔지니어들이 자신의 미래를 훔치고 있다고 말했던 같은 노동자들이 이제 그들의 귀환을 요구하고 있었거든요. 한 CNN 앵커는 시카고에서 방송되는 동안 눈물을 참았어요. 현재 미국 전역의 공장은 조용하고 그들의 가족들은 굶주리고 있습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공장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틀렸습니다. 그녀는 한국은 번영을 구축했습니다. 공장 없이 우리는 그 번영이 얼마나 취약했는지 배우고 있습니다. 라고 덧붙였죠. 이에 미국 정부는 다른 나라에서 엔지니어를 수입하려고 했지만 희망이 없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다른 어떤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암호화와 정밀도의 레이어로 설계되었거든요. MIT의 한 보고서는 한국의 산업 구조를 복제하는 데 최소 7년, 9천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라고 직설적으로 결론지었습니다. 한편 한국은 일본 NHK조차 기적의 효율성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정밀한 차세대 9나노 칩 공장을 단 100일 만에 완공했습니다. 이런 나라를 대체할 수는 없었죠. 결국 저는 한국과의 재협상을 위해 급하게 서울로 날아가게 됩니다. 회의장에는 하얀 조명 아래 긴 타원형 테이블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 주변에는 삼성, 현대, LG, SK 회장단과 무역 국방부 장관들이 앉아 있더군요. 아무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죠. 숫자가 그들을 대변했거든요. 한국의 재무부 장관은 차분한 어조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우리가 미국의 용서를 기다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당신들은 우리가 안정을 구걸할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가 화면을 두드리자 그래프에 불이 켜졌습니다. 미국 시장 전반에 걸쳐 빨간 선이 연쇄적으로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틀렸습니다. 미국은 이미 자신의 과신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모든 미국 투자가 무기한 동결되었다는 한국의 결정이 드러났어요. 방안은 잠시 조용했고 그러자 삼성 회장이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분명히 밝힙시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보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재배치하고 있을 뿐이죠. 실제로 삼성은 미국이 아닌 유럽, 중동, 동남아시아를 위한 1,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패키지를 발표한 상태였어요. 한때 조지아에서 부상했던 공장들은 이제 바르샤바, 다낭, 자카르타에서 부상할 것입니다. 삼성은 미국에 대한 모든 투자를 전격 철회했고 미국에 진출해 있는 공장들도 전부 순차적으로 철수하겠다는 뜻을 밝혔거든요. 그러나 더욱 소름 돋는 점은 따로 있었어요. 이번에 삼성이 짓는 스마트 팩토리는 AI 시스템으로 구동되는데 삼성이 자체 개발한 이 AI 시스템은 폐기물을 63%, 가동 중단 시간을 91% 줄이고 고장 발생 7일 전에 고장을 예측하기까지 했거든요. 다른 어떤 국가도 이 정도 규모의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했죠. 심지어 이들이 한국어 소프트웨어로 완전히 구축한 새로운 AI 물류 지휘 센터는 전 세계 반도체 트래픽의 40%를 제어했습니다. 각 출하량, 각 기계, 각 나노초 단위의 생산량을 서울의 알고리즘으로 추적하고 최적화했죠. 삼성의 엔지니어들은 이 시스템이 단 한 번의 볼트도 돌리기 전에 공장 전체를 3D로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우리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더군요. 우리는 예측합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이러한 삼성의 자신감을 실시간으로 보도하자 세계 경제는 경외감에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한국 표준은 글로벌 공급망 안전의 새로운 지표가 되었습니다. 취리의 보험사들은 시스템 내부에 한국 기술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계약 가격을 책정했죠. IMF의 분기 보고서에서는 한국을 미국의 압력을 받았음에도 안정성 곡선이 상승하는 유일한 경제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결국
저는 한국의 압도적인 자신감 앞에서 완전히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상황의 급박함을 드디어 인지했는지 다른 대표단을 파견했더군요. 그렇게 다시 시작된 회의에서 한국의 트레이드 타워 내부 회의실은 적나라하고 조용했습니다. 한쪽 끝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5명의 남성과 서류를 손에 살짝 들고 떨리는 미국 대표단이 앉아 있었어요. 다른 한쪽 끝에는 삼성 부회장, 현대 CEO, SK 회장, 무역부 장관 등 한국 대표단이 자리했죠. 그들의 표정은 차분하고 전문적이며 거의 온화했습니다. 에너지의 차이는 압도적이었죠. 미국 수석 대표는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관계 회복에 대해 논의하러 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말은 외교적이었지만 구조를 요청하는 한 남성의 어조였어요. 역시나 한국 측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삼성 부회장은 태블릿을 조정하고 화면을 미국 쪽으로 돌리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또 오셨군요. 숫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생산 비용, 수율, 오류 마진 등 화면은 콜드 데이터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은 제재 전 오스틴 시설의 효율성 98.6%입니다. 엔지니어들이 떠난 후 47.3%로 떨어졌죠. 이에 따른 미국의 일일 손실은 약 1억 1200만 달러입니다.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의존성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이 증거를 좀 보세요. 누가 누구에게 의존했나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협상가들은 창백하고 말없이 화면을 응시했죠. 다음 슬라이드에는 물류 데이터가 표시되었습니다. 미국의 공급망은 전 세계 배송 경로의 72%를 한국 인공지능 내비게이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연결이 끊겼을 때 화물의 40%가 실시간 추적을 잃었습니다. 삼성 부회장은 목소리를 낮추며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우리가 보복했기 때문에 경제가 하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신을 운반하는 것을 멈췄기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기술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진정한 충격은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테이블 건너편에서 현대의 CEO는 이번에는 자동차 기술에 관한 또 다른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거든요. 여기가 우리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의 청사진입니다. 코발트 제로, 니켈 제로, 완전 재활용 능력을 갖추고 있죠. 전 세계에서 현대가 유일하게 개발해냈고 이 배터리가 얼마나 많은 비용 절감을 이뤄낼지는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미국인들은 긴장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는 이어서 당신들은 한국의 관세 위협을 일삼으며 모든 공장을 미국으로 이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복종하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한국은 거부했죠. 혁신을 처벌하는 국가는 우리에게 그럴 요구를 할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SK 회장은 희미하게 웃으며 미국의 방위망도 한국 칩으로 작동합니다. 아직도 우리 펌웨어를 사용하는 위성이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모두요. 방이 얼어붙었습니다. 원한다면 6초 만에 미국 통신망을 절반으로 어둡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를 잊어도 우정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의 어조에는 오만함이 없었고 오직 진실뿐이었어요. 미국 협상가들은 불편하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삼성 부회장은 이번에는 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상호 신뢰를 믿었기 때문에 미국과 함께 구축했습니다. 그러나 그 신뢰는 우연이 아니라 오만함에 의해 깨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협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과 한국의 생산 효율성을 비교하는 간단한 차트인 최종 슬라이드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그 차이는 잔인했습니다. 한국 98.7%, 미국 56.1%. 숫자는 감정적이지 않습니다. 증거입니다. 한국이 없는 미국은 개발도상국 수준만도 못한 생산 효율성을 보일 뿐입니다. 제조업에서의 노하우는 한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죠.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결국 이번 협상도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저희가 빈손으로 다시 워싱턴으로 돌아가자 이성을 잃은 트럼프 대통령은 충격적인 발표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는 한국이 3,50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한국의 관세를 25%로 올려버리겠다는 초유의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한 명령을 내리자 한국은 조용히 미국에 대한 반도체, 배터리, AI 서버를 공급 중단하는 파격적인 대응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만에 그 결과는 미대륙 전역에 파문을 일으켰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영향력이 얼마나 깊어졌는지 잊고 있었습니다. 항공기 내비게이션부터 위성 영상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세 번째 칩마다 한국인의 설계 서명이 담겨 있었어요. 전 세계 AI 서버의 73% 이상이 효율성에 최적화된 한국형 신경 엔진으로 작동했으며 상위 10개 클라우드 센터 중 8개는
열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산 냉각수 마이크로 튜브를 사용했습니다. 한국 기술은 글로벌 네트워크에 추가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네트워크 그 자체였죠. 한국이 기술 동기와 권리를 조용히 철회하자 미국은 하루 만에 컴퓨팅 용량의 41%에 대한 액세스를 잃었습니다. 미국 모든 주위 병원은 서버 장애 후 종이 기록으로 전환했어요. 자율주행차는 수동 모드로 돌아갔습니다. 미국은 공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래에서 분리되었을 뿐이었죠. 저는 웨스트 윙에 서서 보좌관들이 더 이상 아무것도 연결되지 않는 태블릿을 들고 어두운 복도를 달려가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중 한 명이 중얼거리더군요. 우리는 한국으로부터 빌린 정보를 바탕으로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저는 그를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빌린 것이 아닙니다. 인정을 요구하지 않는 국가가 맡긴 거였죠.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수십 년 동안 미국에 조용한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전기 전환 초기에는 미국 전력망을 위협하는 전압 캐스케이드를 안정화시킨 것은 한국 배터리 연구원들이었습니다. 나사의 심우주 모듈이 과열되자 한국산 냉각 합금이 72시간 만에 해결했습니다. 심지어 미국 방위망에 사용되는 인공지능 윤리 프레임워크도 한국 과학자들이 초안을 작성했죠. 그리고 그것이 비극이었습니다. 미국은 독립성을 완전히 잃어버렸거든요. 한국이 미국에 대한 기술 공급을 끊은 다음 날, 캘리포니아의 AI 기반 에너지 그리드가 붕괴되어 6,200만 가구의 전기가 끊겼습니다. 에너지부는 수리 비용을 2,800억 달러로 추산했으며 한국이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7년 후에야 완전한 복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산 리튬이온 아키텍처가 부족했던 이 자동차 산업은 3주 만에 생산 능력의 90%를 잃었죠. 텍사스에서는 한국산 교체용 펌웨어 없이 솔리드 스테이트 모듈이 과열되면서 비상 발전기가 고장났습니다. 한편 서울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승리 연설도 없었습니다. 보복도 없었죠. 이재명 정부의 짧은 연설 하나뿐이었죠. 우리는 미국이 패권국이 되기까지 누가 그들과 함께 건설했는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후 미국 경제는 5.2% 위축되었고 실업률은 2,900만 명에 달했습니다. 한국산 AI 칩 부족으로 인해 물류, 의료, 농업 전반에 걸쳐 연쇄적인 실패가 발생했습니다. 위성은 밀리초 단위로 동기화되지 않아 정밀 농업과 항공 시스템이 탈선할 정도였어요. 백악관은 기술 비상사태를 선포했지만 언론 서버가 한국 백본 네트워크에 호스팅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성명서조차 제때 업로드하지 못했죠. 저는 그 아이러니가 느린 일식처럼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단 한 발도 쏘지 않았지만 모든 현대 무기, 모든 데이터 피드, 모든 알고리즘이 보정 없이 미국 전역이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미국의 무기고는 강력해 보였지만 그 정신은 사라졌죠. CNN 앵커는 이렇게 완벽하게 표현하더군요. 우리는 몸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뇌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은 미국의 기술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오히려 경제가 꽃을 피웠어요. 글로벌 투자자들은 이성의 마지막 안전한 노드라며 자본 흐름을 서울로 옮겼습니다. 고효율 반도체 수출은 27%, 배터리 수출은 32%, 원하는 아시아의 새로운 앵커 통화가 되었죠. 하지만 진정한 승리는 금융이 아니라 도덕적인 승리였습니다. 한국은 미국에 굴욕을 주지 않고 단순히 민간 연속성을 위해 라는 라벨이 붙은 의료용품과 인도주의 드론의 선적을 유지했거든요. 이미지까지 완벽하게 챙긴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이러한 제스처는 워싱턴 내부에서 무언가를 깨뜨렸습니다. 이제 모든 미국인들은 모든 다리, 모든 깨끗한 원자로 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재생 가능 인프라의 모든 부분이 모두 한국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패턴을 보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의회 보고서는 한국 공급망은 미국 중요 기술 생태계의 47%를 차지했다 라고 인정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또한 지난 10년 동안 한국 엔지니어들이 효율성 업그레이드와 무장의 설계를 통해 미국 방위 산업을 4,120억 달러 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모든 것은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고 이게 한국의 협력이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이유였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공장의 불빛이 한강을 가로질러 심장 박동처럼 반사되어 밤새 공장이 가동되었습니다. 한국의 과학자들은 재활용 가능성이 98%인 6세대 AI 시스템, 청정 융합 시제품, 자가 수리 배터리 등을 추진했죠. 미국인들이 정치에 대해 토론하는 동안 한국은 멈추지 않는 문명의 연속성을 건설한 셈이었습니다. 한국의 세상을 하나로 묶는 힘은 시끄럽지도 않았고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조용하고 끈질겼으며 정확했죠. 결국 현대를 정의한 것은 미국이 아니었습니다.
회로를 만들고 배터리에 전력을 공급하고 기계를 훈련시켰지만 감사를 구하지 않은 나라가 바로 미국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피해가 확산되고 있을 무렵 한국은 미국의 숨통을 완전히 끊을 충격적인 추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건 바로 AI 주권법이었어요. 이에 전 세계가 얼어붙었습니다. 이는 지배권 선언이 아니라 사실에 대한 선언이었거든요. 한국의 데이터 국회는 한국산 AI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모든 기관은 글로벌 동기화 유지를 위해 12%의 로열티를 송금해야 한다. 라는 차분한 문장을 발표했습니다. 외신 특파원들의 방은 조용해졌습니다. 오만이 아니라 불가피성이었죠. 한국은 인공지능을 선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혈류가 되었습니다. 다음 몇 시간 동안 글로벌 시장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유럽연합과 아세안은 상호 의존성과 존중을 이유로 몇 분 만에 이 동의안을 승인했습니다. 반대한 유일한 국가는 미국뿐이었어요. 경제 붕괴로 궁지에 몰린 트럼프는 고문들에게 우리만의 인공지능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짖었지만 그 방에 있던 모든 사람은 자신이 설계하지 않은 뇌를 재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미국은 자신도 모르게 한국 알고리즘을 사용해 왔습니다. 자동화된 물류, 에너지 최적화, 실시간 분석의 92%가 서울의 오픈소스 신경망 인프라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 시카고의 신호등부터 뉴욕의 병원 스케줄링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모든 효율성 모델은 98.3%의 정확도로 2주 전에 국민 소비율을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고도화된 적응형 지능 시스템을 공급해주고 있었죠. 그러나 한국의 제재로 인해 접근이 중단되었을 때 결과는 재앙적이었습니다. 미국 교통망은 예측 경로를 잃었고 1,800억 달러의 지연이 발생했어요. 병원은 수동 진단으로 돌아가 사망률을 6.8% 증가시켰습니다. 금융시장에서 AI 거래 중단으로 인해 2조 3천억 달러의 가치가 사라졌습니다. 미국 분석가들은 이를 인간 오류 경기 침체라고 부르더군요. 물론 미국의 엔지니어들은 구식 서양 코드를 한국이 만든 시스템에 패치하기 위해 미친 듯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마치 고장난 타자기를 통해 실을 억지로 쓰는 것과 같았죠. 저는 그중 한 명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의 알고리즘을 그냥 대체할 수 없나요? 그는 씁쓸하게 웃더군요. 한국을 대체한다고요? 산소를 연기로 대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랬습니다. 한국은 절대로 대체할 수가 없는 국가였고 현재 세계에서 가장 첨단적인 기술을 가진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자존심을 굽히지 않던 트럼프 때문에 미국의 붕괴는 더욱 깊어졌죠. 자율 방위드론은 한국어 인지 필터가 비활성화되어 비행 패턴을 잘못 식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FAA는 8,400편의 비행을 착륙시켜야 했죠. 최적화 실패로 전력 소비가 19% 급증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과열되어 효율성이 40% 감소했어요. 상무부는 나중에 한국의 AI 프레임워크가 예측 유지 보수를 통해 연간 3,70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을 절감했다. 라고 인정했습니다. 트럼프는 회복을 위해 노력했어요. 절망에 빠진 그는 베이징에 전화를 걸어 긴급 인프라 지원을 대가로 기술 파트너십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자국의 AI 모델이 한국이 설계한 안정기에서 작동한다며 거부했어요. 역사상 처음으로 동서양은 정치가 아닌 서울의 서킷에 의해 통합된 것입니다.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문화적 변화가 가시화되었습니다. 한국의 최적화 스크립트가 사라지면서 전력을 절약하기 위해 자정이 되자 뉴욕의 스카이라인이 어두워졌는데 이는 이제 수작업으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미국을 상징하는 도시조차도 한국 없이는 전력망조차 유지하기 힘들었던 거였어요. 한때 미국 소비자들의 자부심으로 빛났던 광고판은 이제 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도시는 거의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어요. 미국의 붕괴와는 다르게 차분하고 밝으며 효율적이었습니다. 지하철은 한 번도 고장나지 않는 예측 AI로 운전자 없이 운행되었어요. 병원은 0.2%의 오류율로 운영되었습니다. 공기 자체는 산소 비율을 실시간으로 조정하는 자동화된 환경 시스템으로 정화되어 더 가벼워졌죠. 전 세계는 역주행하고 있었지만 한국은 내일을 향해 가속화되고 있던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했죠. 모든 기술의 줄기는 전부 한국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미국을 완전히 압도하는 모습을 지켜본 다른 국가들은 이제 자신들이 어느 쪽에 서야 할지를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죠. 베를린에서 두바이, 나이로비까지 전 세계 모든 곳에서 그 증거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산 전력망은 아프리카 도시를 300일 연속 정전 없이 운영했습니다. 유럽에서는 현대와 삼성이 설계한 자율항만은 미국산보다 92% 적은 오류로 화물을 처리했죠. 중동에서는 한국 엔지니어들이 개발한 AI 기반 수도 시스템이 사막의 땅을 농지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자선의 제스처가 아니었습니다.
숙달의 시범이었을 뿐이었습니다. 미국의 모든 패권과 고객들은 전부 한국으로 넘어갔어요. 미국은 반세기 만에 최악의 제조업 지수를 기록했으며 이는 1974년 이후 최저치인 58% 하락한 수치였죠. 미국 공장들은 문을 닫았고 공급망은 한국산 긴급 수입품으로 가동되었습니다. 한편 이 추세라면 미국의 모든 부를 흡수한 한국은 이제 세계 랭킹에서 일본과 독일을 제치고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 될 전망이었습니다. 심지어 올해 말까지 한국의 선진 제조업 세계 시장 점유율은 38%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었고 AI 수출은 51% 성장할 전망이며 재생에너지 부문은 국가 수요의 112%를 창출할 전망이었습니다. 첨단 기술력은 더욱 놀라웠죠. 한국 위성은 전 세계 기후 데이터의 70%를 매핑했습니다. 대우 해상이 건조한 세계 최초의 융합 동력 화물선은 연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60일간의 항해를 완료했어요. 독일의 한 평론가는 효율성이 그들의 시입니다. 라고 말했을 만큼 한국의 미래는 탄탄대로였어요. 이대로라면 전 세계 모든 기술 계약은 한국이 전부 쓸어 담을 것으로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가장 특별한 변화는 경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감정이었죠. 모든 나라에서 사람들은 새로운 경외심으로 한국이라는 이름을 불렀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부러움이 아니라 존경심이었습니다. 한때 한국의 야망을 조롱했던 같은 기자들이 이제는 구원이라고 보도했어요. 한 영국 기자는 다른 기자들이 지배권을 놓고 경쟁하는 동안 한국은 스스로 경쟁했고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라고 썼죠. 한때 미국에 줄을 섰던 아프리카, 유럽, 남미 대표들은 더 이상 아무도 워싱턴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모든 시선이 동쪽으로 향했고 총 한 발 쏘지 않고 역사를 새로 쓴 나라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트럼프의 한 번의 실수로 세계 흐름이 완전히 한국 쪽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죠. 조용히 준비를 하고 있던 한국이 모든 것을 갖게 된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한국이 모방자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혁신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이끌려고 노력했지만 그들은 가만히 서서 세상을 이끌었죠. 그렇게 저는 세계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재편되는 것을 보며 그저 두려움에 조용히 눈을 감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